조선의 영웅 김덕령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 호남의 큰 골 광주 무등산 자락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진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부가 함께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였지요. 어느 날 해질 무렵 손님이라고는 들지 않던 그 집에 이상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윤기가 흐르는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 조선 산천을 구경하러 왔소이다. 돈은 넉넉히 드릴 테니 며칠만 묵게 해주시오. 좋은 집을 다 놓아두고 초가집에서 묵겠다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주인 부부는 마다하지 않고 방을 내주었어요. 그 집에 머물게 된 중국 사람은 하는 짓이 영 심상치 않았어요. 날이 밝으면 나갔다가 어두워져야 돌아오는데 옷은 온통 풀물로 얼룩지고 신발은 흙투성이었지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묘를 쓸 자리를 살피러 다니는 직관이 분명해.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머나먼 조선 땅까지 왔을까요? 그 말에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던 남편이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이 근처에 명당이 있는 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일부러 외딴 집을 찾아온 거지. 그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는 중국 사람이 주인더러 달걀 하나만 달라고 하였어요. 주인은 달걀을 주고 중국 사람의 뒤를 몰래 쫓아갔어요. 산등성이에 올라서 길도 없는 곳을 한참 헤치고 나가던 중국 사람은 한 곳에 걸음을 딱 멈췄어요. 사방을 둘레둘레 살피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달걀을 묻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땅 속에서 꼬끼 하고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중국 사람은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말하였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 자리가 틀림없군. 몰래 그 모습을 엿보고 있던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것이 천하의 명당이 분명해. 이튿날 손님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 중국 사람이 다시 부부의 집에 찾아왔어요. 짐을 풀 겨를도 없이 급히 산에 오른 중국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응? 이럴 수가. 여기에 묘가 들어서다니. 중국 사람은 다짜고짜 주인한테 달려와 따지고 들었어요. 당신이 저 산에 묘를 썼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밖에 없어. 그러자 주인이 말하였어요. 그래요, 묘를 썼소이다. 뭐 산에 따로 임자가 있답니까? 그러자 중국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며 말하였어요. 여보시오, 그곳은 조선 사람이 묘를 쓸 자리가 아니오. 중국 사람이 쓰면 임금이 날 자리이지만 조선 사람이 쓰면 역적밖에 안 될 자리라오. 자, 내가 따로 좋은 자리를 잡아줄 테니 묘를 옮기시구려. 하지만 주인은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허허,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 하늘에 달린 법. 나는 이 자리를 양보할 생각 없소이다. 당신도 그렇소. 묘를 쓸 자리를 구하려거든 제 나라에서 찾을 일이지 왜 남의 나라 땅까지 넘본단 말이오? 주인의 고집을 꺾지 못한 중국 사람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어요. 얼마 뒤 아내는 아이를 잉태하여 순산하였어요. 몸집이 크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딸이었어요. 이어서 이듬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몸집은 작지만 단단하기가 꼭 차돌 같은 아이였지요.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김덕령이라고 지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김덕령은 씨름판에 나서기 시작하였어요. 힘도 힘이지만 얼마나 몸이 날쌘지 김덕령의 상대가 될 사람이 없었어요. 몸집이 2배나 되는 장사도 김덕령이 몸을 번개처럼 날리면서 한 번 힘을 쓰면 맥도 못 추고 개구리처럼 나동그라졌어요. 아무튼 씨름판에서 상으로 주는 소는 모두 김덕령의 차지였어요. 집에서 집신이 아니라 소를 내다 팔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씨름판을 휩쓸면서 김덕령은 자꾸 우쭐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어요. 상대를 눕힐 때마다 한껏 힘을 뽐내며 큰 소리를 쳤어요. 어디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아무라도 나와보라고! 김덕령의 교만한 마음은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자기 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얕보기 일쑤였지요. 그럴수록 눈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김덕령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난 누나였어요.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 누나는 동생을 타일렀지만 김덕령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는 걱정도 팔자군. 몇 년 동안 씨름판에 나섰지만 조선 땅에 나를 당할 장사는 없었어.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린단 말이야. 김덕령의 고집은 좀처럼 꺾을 길이 없었어요. 누나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하였지요. 그래, 그 방법밖에 없어. 얼마 뒤 단오날 커다란 씨름판이 벌어졌어요. 팔도에 내놓으라 하는 장사들이 다 김덕령에게 덤볐지만 모두 상대가 안 되었어요. 자, 나를 당할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김덕령이 힘을 뽐내며 모래판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씨름판에서 본 적이 없는 낯선 총각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김덕령은 가소롭다는 듯 미소를 띤 채 삿발을 잡았어요. 징이 올리자 상대를 단숨에 눕히려고 불끈 힘을 주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요것 보게. 긴장한 김덕령은 삿발을 바싹 당겨쥐고 힘을 모아 이것저것 씨름 기술을 부려보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좀처럼 넘어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러자 구경꾼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였어요. 저거 보게. 김 장사가 쩔쩔매고 있잖아. 그때였어요. 공격을 받기만 하던 총각이 삿발을 끌어당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김덕령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모래판에 벌러덩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구경꾼들이 야단 법석이었어요. 박수와 환호가 그칠 줄 몰랐지요. 아유, 김 장사가 쓰러졌다. 새 장사가 나왔다. 김덕령은 모래판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였어요. 낯선 총각은 황소도 그냥 놓아둔 채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씨름에서 진 김덕령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그 모습을 보고 누나가 조용히 타일렀어요. 그거 봐라.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는 법이야. 이제 좀 겸손하게 행동하도록 하여라. 김덕령을 눕힌 씨름판의 총각은 바로 변장한 누나였어요. 누나의 가르침으로부터 크게 깨달은 김덕령은 자기의 힘을 큰 일을 하는 데 쓰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무예를 연마하였어요. 얼마 뒤 나라에는 큰 전쟁이 터졌어요. 일본이 수십만 명의 군사를 보내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이었지요. 바로 임진왜란이었어요. 왜군은 거침없이 밀려와서
임금이 있는 한양까지 이르렀어요. 선조 임금은 부랴부랴 신하들과 함께 의주 땅으로 몸을 피하였어요. 전쟁이 터지자 백성들은 외적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다치고 죽어나갔어요. 마침내 백성들은 스스로 들고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대나무로 만든 창과 낫따위를 들고 외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경상도에서는 홍의 장군 곽저우가 의병을 이끌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전라도 지역에서도 여기저기 의병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의병을 이끌 만한 장군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무릎을 치며 말하였어요. 그렇지. 무등산 김장사를 장군으로 모시자. 맞아. 김덕령 장사라면 외적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우르르 김덕령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집에 김덕령은 없고 그의 어머니만 소복 차림으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김장사는 어디 계시오? 아휴,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묘를 지키고 있다오. 사람들은 산으로 몰려갔어요. 김덕령은 묘 옆에 오두막에서 삼배옷에 칡 2권 차림으로 아버지의 묘를 지키고 있었어요. 김장사, 지금 외적이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이고 노략질을 일삼고 있어. 우리가 모두 일어나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려 하오. 장군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그러나 김덕령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잃은 죄인입니다. 행동을 삼가야 할 상제의 몸으로 어찌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돌아가 주세요. 김장사, 지금 죄 없는 수많은 백성이 부모 형제를 잃고 있어. 제 사정만 돌볼 때가 아니오. 그때 사람들을 따라 올라온 김덕령의 어머니가 나서서 말렸어요. 아, 얘야, 어찌 상주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 살생을 한단 말이냐.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께 큰 죄를 짓는 일이다. 김덕령은 가슴속 깊이 한탄하였어요. 드디어 때는 왔건만. 하늘은 왜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부모에게 효를 다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김덕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좋소.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외놈과 싸우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먹을 흔들며 환호성을 내질렀어요. 그러나 김덕령의 어머니는 실망한 나머지 그만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김덕령이 그런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말하였어요. 어머니, 나라가 온통 외적들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진정으로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 아닐 거예요. 전쟁에 나가더라도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 아들을 믿어주세요.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쩌겠느냐. 가거라. 김덕령은 어머니를 힘껏 부여안았어요. 김덕령은 의병을 이끌고 곧바로 싸움터를 향하여 떠났어요. 외족의 괴수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수만 명의 주력 부대가 있는 곳이었지요. 그와 맞서 싸울 김덕령의 의병은 겨우 100명 남짓뿐이었어요. 왜군이 진을 쳐놓은 곳에 가까이 이르자 김덕령은 혼자서 왜군의 진지로 향하였어요. 외장 갓도 기요마사는 냉큼 나와서 내 말을 듣거라. 당장 여기서 물러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뜻하지 않은 소리에 외적의 진영에는 갑자기 큰 소란이 일었어요. 그때 가토 기요마사가 칼을 빼들며 소리쳤어요. 뭘 아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많은 외적이 사방에서 칼을 빼들어 덤벼들었어요. 화살이 하늘을 덮을 듯 새까맣게 날고
조총이 불을 뿜어댔어요. 그렇지만 헛수고였지요. 김덕령은 바람같이 몸을 옮겨다니며 호통을 쳤어요. 외적들은 그만 얼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에? 조선에 저런 장수가 있었다니. 저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야, 귀신! 외적의 우두머리는 밤새 수백 명의 무사를 뽑아서 김덕령을 처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어요. 이튿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외적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수백 명의 정예무사가 김덕령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어요. 김덕령이 몸을 한번 솟구치는가 싶더니 자욱하게 흙먼지가 일어났어요. 흙먼지 속에서 외적들은 넋이 빠져서 허둥지둥 야단이었어요. 에? 이게 어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지? 외적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김덕령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놈들! 너희 머리를 한번 살펴보거라! 서로의 머리를 살펴본 외적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투구를 쓴 자는 위쪽이 싹둑 잘려나가고 맨머리인 자들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베어나가고 없었어요. 외적들은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 도망갔어요.